지금부터 이제 41차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마이스 산업의 뉴 비즈니스 전략해서 우리 각 업계, 특히 우리 전시 컨벤션 업계에 유명하신 분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상일 단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미천한데 두 번이나 불러주셔가지고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도 그 한림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한림이 이렇게 40차가 넘는 매주 40주가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업계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늘 참여를 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우리 인터컴의 권영돈 본부장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또 이번에 웨비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제를 보니까 마이스 이제 코로나 시대 마이스 뉴 비즈니스가 주제인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제가 그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느끼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이 우리 마이스 업계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코엑스의 박래춘 본부장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귀한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상황을 한번 논의해보고 또 뉴 비즈니스의 전략이 어떻게 또 제시되는지 서로 도움이 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녹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요 내용을 저희들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상당히 조회수가 상당히 좀 높아집니다. 오늘 특히 출연하시는 세 분이 우리 지금 마이스 업계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이시라서 아마 조회수가 되게 높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지금 고양 컨벤션 뷰로에 우리 이상열 단장님의 발제를 한 15분 정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는 제가 한 10장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뭐 마이스 관련 국제기구들에서 나온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한국 사정에 조금 안 맞는다라고 판단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바람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우수한 경쟁력이 조금 더 국제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사람들의 주체자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뉴 노멀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정리와 또 제 나름의 생각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일단 포스트 코로나19가 촉발한 마이스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대면 미팅이 전부 인펄슨 미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면 미팅이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업계가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참여자들이나 아니면은 주최자들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이 일단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라는 행사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도시를 경험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주최자 입장에서 보면 또는 행사를 공급하는 전문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 보면 행사 미개체로 인한 수익의 감소가 가장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제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지금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촉발한 디지털 환경의 도입이나 아니면 디지털 기술의 적용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마이스 산업에 주는 과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환경적으로 또 하나 살펴보면 일단 여가 시간에 녹화와 재생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미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 그 기존에 보면 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참가자나 주최자들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그 사람들의 숙련도나 인식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클라이언트나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델리게이트들의 테크니컬 그 적응력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테크니컬 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그 서비스 차원에서는 그런 그 공급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웨비나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화상회의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 계속 무료였습니다. 무료였는데 이것들이 디지털 무료 있는 상황에서 그 포스트 코로나 상황이 되게 되면 어쨌든 오프라인 행사를 하더라도 화상회의는 지속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최자들이 전체적인 행사 버젯을 늘릴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웨비나 자체가 기존에는 그냥 오프라인에 끼어가는 무료 행사, 무료적인 프로그램이었다면 이게 계속해서 무료일 수 있겠느냐 하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유료로 전환했을 때 그거를 willing to pay,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냐 하는 또 이런 과제가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온오프라인을 전체적으로 챙기다 보니까 비용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주최자들의 행사 버젯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은 늘어나고 수익은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환경이 정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코비드가 촉발한 마이스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코비드 이후에 대해서 주최자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걸 좀 그 작년도에 이카에서 이 글로벌 어소시에이션들 주최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에서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그 설문 결과를 조금 살펴보면 그 뭐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제가 좀 줄인 건데요. 첫 번째는 코비드 19이 마이스 행사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주최자들이 6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의 7 정도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행사 형태가 변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그 등록비라든가 후원 스폰서십을 통해서 부수 판매나 이런 것들에서 얻었던 주최자들의 수익 방안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재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주최자가 50%입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회원제 모델을 운영하고 있던 그 회원제 모델도 역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는 주최자가 49%입니다. 앞으로 마이스 행사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및 디지털 요소들을 포함할 것이며 이러한 주최지가 참가자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84%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최자들이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마이스 행사를 비교했을 때 그렇지만 버추얼 이벤트의 행사의 성공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프라인 중심의 행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주최자들의 생각도 계속 읽을 수 있었던 거고요. 3분의 1 정도가 이게 좀 재밌는 건데요. 마이스 행사의 지리적 순회 가치를 재검토 중이며 앞으로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큰 포션은 아니지만 적어도 30%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방향이냐면 결국은 글로벌에 있는 걸 리저널로 바꾸고 리저널에 있는 거를 조금 국가 단위로 변경시킨다든가 어쨌든 횟수의 변화라든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개체지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의 3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회의 운영 대행사를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78%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8 정도는 앞으로도 미팅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이스 산업의 서비스한 공급과 행사 융통성과 혁신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최자들의 생각인데 현실과 이상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구체화시켜서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마이스 업체를 쓴다, 마이스 미팅 매니지먼트 서비스 업체를 쓴다는 업체가 한 78% 쓰는데 거기 설문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이스 운영 업체를 쓴다면 어떤 서비스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구체화된 설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화시켰더니 단일 온오프 행사에 대한 행사 운영 대행 서비스를 쓰겠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40%고요.
코어 PCO 서비스가 40%, 어소시에이션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34%, 스폰서십 펀딩이 40%, DMC 30%, 전시 운영이 50%, 커뮤니케이션 4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서비스가 47%. 그 다음에 이벤트 프로덕션, 버추얼 프로덕션이 34%.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미팅 매니지 주최자들 어소시에이션 협단체 제가 해석하기로는 협단체 주최자들에게서 적어도 미팅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내가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내 수익 확보나 아니면 내 펀드레이징이나 아니면 참가자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미팅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 설문에 나와 있는 포션에서 저는 비춰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사를 대행하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부족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조금 더 주최자들한테 참가자 확대나 아니면 수익 확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측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번역을 좀 못했는데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테크놀로지가 마이스 행사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당신 단체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이게 이런 부분입니다. 두 개가 이제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하나는 35%짜리가 뭐냐면 자기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이벤트에다가 하이브리드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거에다가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게 35%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네가 가능하면 버추얼 하이브리드 엘리먼트는 돈을 쓰지 않되 로우 코스트 솔루션을 쓰겠다라는 데가 한 28%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최자들 입장이 그렇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 반은 나는 이걸 통해서 돈을 벌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는 것이고 반은 하이브리드하고 디지털이 중요하니 그냥 비용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데가 저는 30% 이 정도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확실한 모델이 나온 거고 방향성이 확실히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마이스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심플하게 살펴보는 게 어떤 게 있을 것인가라고 했더니 이벤트 MB라는 그거에 이제 한국에도 한번 왔었는데 이벤트 MB라는 그 매거진에 줄리어스 솔라리스라는 친구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빅마우스를 통하는데 이 친구가 트위터에다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작은 규모의 이벤트는 고 버추얼, 그건 버추얼로 갈 것이다. 두 번째, 미디엄 사이즈 이벤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이브리드 갈 것이다. 대면하고 디지털이 협동되는 건데 하이브리드를 만약에 이건 도시별로 해서는 멀티허브를 더 가지고 다 같이 모이진 못해도 우리가 이카 총회 때 했었던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라지하고 애뉴얼 이벤트는 이게 이제 협단체 주최자 입장에서는 수익 확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이건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퍼스널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개인 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데스티네이션 입장에서도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이고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실 것이고 어떤 가치 있는 네트워킹을 제공할 것이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는 규모 면에서 진화할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마이스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8대2 룰이라는 것들이 여기에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8이라는 건 기존의 오프라인이라는 거를 유지하는 선에서 유지가 될 것이고 이제 그걸 저는 이제 with 디지털이라는 용어하고 to 디지털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버추얼로 완전히 전환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측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온오프가 오프라인 행사에 디지털적인 요소가 하입되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그러니까 결국 with 디지털적인 행사가 80%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시장 그러니까 100이라는 전체 시장 규모가 유지하는 상황에서 투 디지털로 가야 되는 20%를 어떻게 내가 사업에 있어서 활용할 것이고 내 새로운 수익원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변화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대행 업체 입장에서 보면 서플라이 체인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마이스 산업을 수행한다고 전제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로 유지되는 게 80%라면 비용 증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오프가 주최자가 같은 버젯 안에서 온오프를 같이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내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의 앞으로 마이스 비즈니스에서 내 직원 수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가장 큰 챌린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챌린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그렇게 되면 내 행사의 전체적인 규모나 예산 규모나 수익 정면에서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 부분은 또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전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검토해야 되는 건 그럼 기존에 내가 오프라인 중심에서 서비스하는 것들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사업 모델에 대한 재검토나 그리고 또 인력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 구조가 예전에는 행사를 대행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 외에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수익 구조를 추가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다변화할 것이냐는 다변화에 대한 챌린지가 있을 것이고 예산 구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행사에 예전에는 그 행사의 그 머니의 그 전체적인 예산 회사의 그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수익률에 상관없이 어쩌면 행사를 했던 방향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산 구조가 안 맞는 행사는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빠른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경영적인 판단에 대한 그 변화들에 또 직면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럼 이런 뉴노멀 상에서 우리는 뉴 비즈니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제가 진화 사업 모델 재구성, 인건비 절감, 사업 구조 개편, 그 다음에 이제 팀, 목표 설정, 품질 없는 이익 잘충 하이브리드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인건비 절감까지는 아마 숏텀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의 생존에 직면한 상황일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의 모델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화해야죠. 그러니까 적은 예산, 적은 인력, 적은 자산, 그리고 팀은 어떻게 개인의 역량이 충분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있는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사의 수요를 대비해서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지금의 회사 구조를 가져갔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세 사람의 평범한 직원보다는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직원이 그 연봉을 지금의 1.5배를 더 주더라도 그런 직원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 오프라인 행사에 특화된 친구들이 아니고 디지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멀티펑션한 친구들로 개편해야 되는 사업 모델을 재구성해서 생존하는 그런 상황, 지금의 생존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건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지금에 있어서 우리 그 마이스 업계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건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그 사업 모델 재구성이나 팀의 재편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존 수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짬에 있어서 자기의 비즈 모델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내가 운영 대행의 오퍼레이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조금 더 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 그러니까 인건비를 고부가 가치 그 비용 고부가 가치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테이션을 지향을 해가지고 사업 계절을 개편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는 다가오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가 회사를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한 번 나오는 게 이제 결국은 팀입니다. 팀. 베스트 스킬드 팀. 그러니까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던 결국은 사람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인원은 줄어들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유지해야 된다는 과제가 남는 겁니다. 결국은 예전에 10명이 했던 거를 5명, 6명 있는 능력 있는 친구들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해서 결국 능력은 유지시키면서 인건비는 줄이는 이렇게 팀 구조를 개편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목표 설정을 이젠 그때쯤에선 해야 되는 건데 비즈니스 이벤트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입찰 중심에서 조금 더 수익 모델을 다변화해서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델 예전에 중동에서 그 글로벌 기업들이 보면은 오피니언 리더 업계에 있어서 오피니언 리더하고 공동 투자를 하더라도 자기만의 행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행사에 있어서 지적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진출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모델이 이제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질 저하 없는 이익 창출. 이게 이제 아까 베스트 스킬드 팀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결국은 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서도 결국은 인건비를 줄여서 그 과제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품질은 유지하고 인원은 줄여서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변화한다. 동시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품질 저하 없는 이익 창출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고 거기에 핵심은 사람일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이벤트에 있어서는 디지털 이벤트는 추가적인 예산과 시스템적인 요구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추가적인 수익 모델화 또는 추가적인 매출 이런 걸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뉴비즈 전략을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단계를 거쳐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한 8가지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그 거기에 맞는 회사의 설정에 맞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인적 구조를 어떻게 핵심 역량은 유지시키면서 인적 구조를 최적화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또 하나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문성이나 품질은 유지하면서 다변화시켜서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상황에 있어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그 우리 이상열 단장께서 해외의 다양한 서베이 자료,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좀 짚어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이스 업계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들이 아마 코로나라는 걸로 아마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앞으로 어떻게 인력을 가다듬고 새로운 수익 모형을 찾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노력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고맙고요. 짧은 시간인데도 너무 준비를 잘해주셨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제 몇 가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왕 일이 된 거 우리 우선 우리 권현동 본부장께서 그래도 우리 컨벤션 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또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한 인터컴은 어떤 뉴비즈니스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한번 소개 한번 할 수 저기 있을까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예. 제가 지금 단장님의 발표를 예. 주의 깊게 들으면서 제게 예. 머릿속이 굉장히 혼란해졌습니다, 사실. 됐어요. 그래서 예. 우리 박래춘 오케이. 본부장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고 제가 좋습니다. 조금 예. 머리 좀 정리하고 지금 좀 예. 말씀을 드렸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박 예. 본부장님, 박래춘 본부장님. 예. 먼저. 네, 뭐 음. 혼란스럽죠. 예. 그죠? 지금 상황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더욱 잠깐만. 박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들려. 자, 안 들리세요? 됐습니다. 이제 얘기해주세요. 예, 들립니다. 예. 혼란스러운 상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은 사실은 뭐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겪었어야 할 예. 그런 시기였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 일단 저는 이제 우리 이상열 단장님이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초점을 될 수 있으면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 예. 집중해서 오늘 한번 얘기하는 것이 예. 논의의 뎁스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먼저 이제 우리 전시장으로서 우리 무역센터 코엑스가 88년도 올림픽 때 이제 이게 지금의 어떤 그 모델로 민간 협력 방식으로 해서 무역센터가 건립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전시 중심으로 하다가 내외부 환경이 또 바뀌게 되니까 2000년도에 이제 아셈이 개최가 됐죠. 그러면서 컨벤션이라는 본격적 컨벤션 시대가 열렸고 그 다음에 2010년도 12년도 G20 정상회의
해관보 정상회의 아주 그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면서 전시 컨벤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해서 복합 클러스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드웨어적인 변화,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를 해왔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2019년 코로나가 나기 전에 저희들은 이제 여기가 GBC가 이제 지금 이제 공사가 이제 초기에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내외부적 환경에 직면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2020년 3월 달에 이제 코비드가 출현을 해버린 거죠. 출현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코비드의 출현과 더불어 그 전부터 이제 고민하던 것은, 그러면 무역센터 코엑스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저희들은 어떻게 보았냐면 ICT 시대의 돌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여기에 이제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역 해가지고 외부에 지금도 와서 보시면 알지만 대규모 전광판이라든지 디지털 미디어가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그런 코비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전시회와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하이브리드로 해보면서 여기에서 코엑스가 크게 3가지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그게 결국은 저희들이 기존의 사업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좀 더 뎁스 있게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글로벌 진출, 우리가 베트남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도 하고 하여서 올해 이제 빈증성 이제 5월 달에 가서 빈증성 컨벤션 센터를 글로벌로 연결해서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첨단 ICT 융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드웨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시면 그 스튜디오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공연장 스타일로 되어 있는 곳에 대형 스크린과 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해서, 얼마 전에는 강남구와 함께 우리가 K-팝 스타들을 모아가지고 그 3일 동안 준비를 해서 K-팝을 수출하는 온라인 5월 달부터 이제 네이버와 함께 해서 전 세계 중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어떤 ICT의 준비, 그 다음에 이제 그 ESG 경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친환경, 이제 코비드가 오면서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정부와 거버넌스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서, 무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스페인으로부터 직접 무대도 친환경 자재를 들여서 회의실에서 이제 여기 와서 목공으로 짓고 여기 와서 준비 철거한다고 며칠씩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을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ESG 경영, 이렇게 해서 크게 글로벌 ICT 융합, ESG 이런 3대 축으로 해서 디테일한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우리 박리춘 본부장께서 특히 코엑스 중심으로 우리 전시 컨벤션 센터 중심으로 지금 현재 딱 키워드를 잡아줬네요. 그죠? 글로벌이다, ICT다, 그 다음에 ESG 경영.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네요. 예, 좋습니다. 우리 권 본부장님 뭐 생각이 좀 정리가 됐나요? 잠깐만요. 잠깐. 소리가 안 들려. 할게요. 예. 말씀하시죠. 예. 들리시죠? 예, 들립니다. 예. 예, 이제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습니다. 박래춘 본부장님 말씀 듣고. 근데 저는 이제 코엑스 센터 입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다르게요. 그냥 일반적인 그 코로나 상황에서의 마이스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단장님 발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죠, 사실은요. 근데 사실은 우리 현실은 위드 코로나, 우리 같이 이제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지금 발표 내용을 좀 보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겠다라는 전제하에 내용이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세미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이 된다. 그러면 언제 종식될 것인가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1년 안에 될지 2년 안에 될지. 근데 예전 중세 흑사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반드시 뭐 집단 면역을 통해서든 무슨 백신 치료를 통해서든 종식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100년 주기로 아니면 200년 주기로 좀 반복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그 전염병들이 좀 빈번해지는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단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면 지금 계속해서 백신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각국에서 치료제도 생산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우리의 뉴 비즈니스만 생각할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작년 2020년 2월 정도 경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번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은 1년 남짓,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발빠르게 대응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그 마이스 업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제 마이스 전체로 봤을 때는 관광업계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시업계 그리고 컨벤션 업계 이런 분야의 분들은 상대적으로는 나름 살 길을 찾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ICT입니다. 근데 ICT인데 사실은 이 ICT 기반의 그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그 코로나 시대에서도 같이 대면하지 않고 회의할 수 있는 환경, 전시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0년도에 한 분이 기조연설자로 초청을 했는데 세계 지식 포럼이라는 이제 포럼에서 초청했는데 이분이 그 어머니 모친 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가장 그 기조연설을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초청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개차를 그 연결을 해서 한국 위성 미국 위성, 한국 위성 전부 이용해서 그 현황 그 연설하는 장면을 직접 송신을 해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런 형식들은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요. 저희는 수없이 그걸 많이 해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컨벤션 참가자들한테 흥미 요소가 됐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행사를 배치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게 본격적으로 그런 패턴의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단계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적응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저희 인터컴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 하이브리드 회의라든지 온라인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헷갈리지 않고 호둥되지 않고 하는 정도까지는 이미 수준이 올라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 시대가 만약에 이제 걷어진다, 이제 종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의 비즈니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스트 코로나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ICT의 소수의 인재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용의 그러니까 기업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좀 감소시켜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마이스 업계의 고용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을 감원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마이스 업계에 우리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감소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만약에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면 그거는 어차피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지금 단계는 거기까지도 못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PCO라든지 전시 컨벤션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종사자들, 종업원들, 이 분들은 단순간에 교육시켜서 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긴 어려운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3년, 좀 길게는 5년, 7년까지 이 분야 업계에서 교육을 시키고 행사를 통해서 숙련이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노하우를 쌓인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ICT도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이 이 업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서 일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고용 이 PCO 또는 전시업계의 고용을 좀 그러니까 고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발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말씀은 제가 여러 지금 컨퍼런스를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씀들이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들어요. 대면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했을 땐 도저히 발표하고 그리고 그 토론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스킨십도 안 되고 정말 내밀한 얘기를 못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어차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복원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원의 시대가 오더라도 지금 저희가 습득한 IC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내는 온라인 뭐 버추얼 컨퍼런스 아니면 버추얼 익스비션 이런 것들은 노조제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재밌거리 내지는 흥미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생각이지만 단장님 발표에서 좀 제가 반대를 한 내용이 있어서 좀 송구스럽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우리 박래춘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근육운동 상무 두 분 얘기를 각 우리 센터 입장 또 우리 권상무님 같은 경우 PCO 입장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업계도 나름대로 상당히 발빠르게 잘 적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이상인 단장의 이제 전체적인 발표의 주조는 큰 흐름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우리 업계 전체적으로 당장 우리가 적응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은 큰 흐름의 어떤 트렌드를 이런 것들은 뭐 이거는 어떤 개별 기업의 차원 또는 개인의 차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산업의 어떤 큰 뭐라 그럴까요? 어떤 큰 흐름, 막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좀 짚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요 얘기는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 마지막 쯤에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요. 우리가 원래 이제 얘기 좀 하고 싶었던 것은 어쨌든 지금도 막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마이스 산업 분야가 지금 디지털 전환을 상당히 좀 우리 지금 근영돈 본부장이나 아니면 우리 또 코엑스의 박 본부장도 상당히 좀 적응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러면 현재 이렇게 적응해 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획기적으로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 특히 우리 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커머스랄지 라이브 커머스랄지 상당히 지금 이천 분야에 우리와 상당히 뭐랄까 대척점이 있거나 아니면 경쟁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마이스 산업이 현재와 같은 정도로 적응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파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좀 더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건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이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이따가 제가 이제 잘못하면 권 본부장님 때문에 제 역적이 되게 아니 생겨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그 전에 음. 아까 이제 본부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회사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ICT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한 직원들로 개편해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ICT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역량 있게 만들어서 최적화해라라는 게 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결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 항상 얘기하는데 이 디지털 관련해서 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with 디지털이냐 to 디지털이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어떤 다른 기회에서 다른 장소에서 제가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적어도 마이스업계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라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디지털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투 디지털이라는 얘기고. 근데 적어도 지금 마이스업계에서 얘기되고 있는 대부분의 얘기는 마이스 행사에 있어서 디지털적인 요소를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위드 디지털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베뉴가 기존의 베뉴의 기능을 충분히 하면서 거기에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오고 그 디지털 온라인 상황에 수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 위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PCO가 디지털에서 예전에 하는 것처럼 오프라인 중심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등록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걸 투 디지털로 보면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업계에 있어서는 위드 디지털인지 투 디지털인지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제 발표에서 보면 우리 시장이 그 포스트 코로나로 갔을 때 8대2로 가면 결국은 투 디지털로 가는 건 10개 중에 2개 정도고 작은 규모가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8에서의 디지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디지털로 인해서 오프라인을 잠식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디지털 관련된 서비스들로 하여금 마이스에 애드가 돼서 더하기가 되는 개념의 그런 개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한다는 대체제보다는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의 투자나 기술 개발이나 스타트업의 출현 이런 것들을 권장함으로 인해서 이 디지털 기술이 결국은 마이스 업계 전체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유도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런 방향성으로 결국 정책이나 아니면 업계도 조금은 좀 포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전 개인적으로 디지털을 바라보는 제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그 아주 좋은 포인트이고요. 위드냐 투 좋은 포인트이고 제가 디지털 전환 얘기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의 고객들이 지금 디지털에 봐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뭐랄까요? 우리가 디지털로 했을 때 오늘처럼 아주 쉽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용 그냥 얘기하면 비용 우리가 그냥 PC를 떠나서 비용 적게 들고 훨씬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데이터라는 게 또 다른 어떤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오프라인 참가를 온라인 방 이런 차원의 저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단순히 뭐 우리가 오프라인에 뭐 행사를 하다가 온라인 행사 이런 차원의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왜냐? 더군다나 앞으로의 주 고객인 MZ 세대는 디지털에 아주 능숙한 애들입니다. 그건 뭐 앞으로 아마 확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러면 우리 컨벤션 업계든 우리 센터는 내 생각은 감히 말씀드리면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정말로. 박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노 준 네, 네. 참,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교수님 좋은 말씀이고요. 네. 사실 이제 저는 현장에서 직접 전선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겪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코로나가 탁 터져가지고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니까 거의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걸 타개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타개를 해서 기술 업체들 도움을 받아서 전 세계의 중국 화상들하고 해가지고 전시 컨퍼런스도 한번 해보고 2000년 했던 세계 검사들 뭐 이런 해서 반부패 총회도 온라인으로 해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봤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이상열 단장님께서 디지털 이제 오늘 이제 저는 현장에서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저는 본질에 이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경쟁자들은 구글에 지금 줌이라든지 뭐 지금 뭐 오늘 이렇게 갖고 우리 교수님도 얘기하시고 네이버 벌써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전시에 우리 30억 매출 올릴 때 유사한 거 해가지고 360억 매출을 올렸어요. 우리 경쟁자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서 그게 현실입니다. 카카오 지금 선물하기로 해가지고 소비재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전시업계에서 나왔으면 참 한 분 정도 나왔으면 더 좋은 심도 있는 대화가 됐었겠다 싶은데 이제 없어서 제가 이제 거기까지 그냥 포괄해서 얘기를 하면 예, 우리의 디지털의 경쟁자들은 어마어마한 몸집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예.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그네들하고 그냥 같이 비슷하게 가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마이스는 마이스 고유의 본질과 고유의 기능, 고유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본질에 대해서 더 직시를 해서 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거짓말을 못 합니다. 이제 바이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시 업계와 우리 참가사, 주최자, 참관객 이 바이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뎁스 있게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 구글, 네이버, 카카오에 바로 지게 되어 있는 현실에 1년 만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어 부분에 대한 어떤 본질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더 깊게 우리가 고민하고 더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전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고유의 기능을 장점을 살리면 얼마든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위치해서 디지털 시대 그리고 뉴 비즈니스 시대 돌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컨퍼런스 부분도 컨벤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디지털 서밋을 우리 그랜드 볼룸에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주제 메타버스니 뭐 여러 가지 AR, VR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신 분들이 40, 50대 분들하고 MZ 세대들하고 이제 얘기가 달라서 야, 뭐 주제가 너무 디지털 마케팅인데 너무 어렵다.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40대, 50대들이. 그렇더니만 MZ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60만 원, 70만 원 등록비 내고 30명도 안 옵니다. 어제 1000명 왔어. 1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60만 원, 70만 원을 내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은 콘텐츠 품질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PCO 그리고 컨벤션 기획자 지금 아까 인원이 뭐 디지털로 전환이 됨으로써 인원이 많게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 PCO나 컨벤션을 가지고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공부하고 더 뎁스 있게 들어갔을 때 왜냐하면 고객들이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고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온라인으로 해서 70 몇 프로가 되고 뭐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에 이제 더 들어가다 보면 우리 전시업계 그리고 컨벤션 업계, 우리 센터 업계 우리의 길은 어차피 코로나는 극복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때 다시 한 단계 더 진화되고 성장된 우리 마이스 산업의 주체가 저는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지한 투자, 진지한 고민, 진지한 이런 노력들이 저는 현장에서 전개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아마 인터컴이라든지 우리 PCO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근본부장 한번 한 말 좀 말씀 주시죠. 예. 네, 뭐 두 분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지금 현 코로나 시대에 그 마이스 산업이 디지털화 이 명제가 과연 맞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디지털화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계속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더 급속하게 온라인화 됐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방송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공중파라든지 뭐 라디오 이런 방송들이요. 거의 이제 청취율이나 시청률이 거의 바닥을 다 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튜브 방송 내지는 아프리카 TV 방송의 모든 그 청소년들 물론 저 노년 장년층까지도 거기 집중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이스 업계의 디지털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고, 하지만 지금 온라인화된 상태에서의 예를 들면 컨퍼런스라든지 전시의 디지털화는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그러한 그 층들, 그러니까 그 방송에 집중하지 않고 현장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정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 계층에 천착하는 비즈니스가 만약에 이 위드 코로나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뉴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자꾸 제가 2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마이스 업계의 변화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화는 저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안이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는 갑자기 떨어진 미중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단계를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치는 단계는 분명히 끝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라는 명제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의 주제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만약에 지금 올해까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전 세계적인 면역 체계가 생긴다면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얘기죠. 그 모이는 단계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제가 감히 다음 주제로 한번 윤은주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네네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윤은지 교수님, 자, 윤 교수님이 하시죠. 예.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제주도는 2019년보다 관광객이 더 증가했대요. 뭐, 제주도 너무 많이 사람이 와서 제주도 가라앉을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인데, 뭐, 아침부터 비행기가 연착이 돼갖고는 결국은 오는 것까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오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공상무님 말씀해 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 이상열 국장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맥락에서 이제 해외 자료들 많이 인용을 해 주셨는데, 물론 약간의 이제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회의라는 부분이 입차 시장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주최하고 있는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최 능력이라든지 후원 능력을 지금 하이브리드로 바꾼 세상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 이제 ICT 기술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제 HR이 되게 필요하다. 그 말이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내 시장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포스트 코로나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된다면 지금까지의 입찰 시장이 좀 바뀌지 않겠냐라는 기대일 수도 있긴 한데, 일정 부분,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로 해보고 하면서 이 행사의 어떤 레가시를 남겨야겠다라는 게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사의 레가시를 남기기 위해서는 이거를 계속 그냥 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계속 누군가 다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최한다라기보다는 주최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PCO 하시는 분들이 AMC 기능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기획력, 이런 부분이 되게 강화돼야 될 거예요. 지금과 같이 그냥 행사를 아주 그냥 산뜻하게 잘하는 기획력 말고 실제 그 산업에 대해서 고민해서, 아까 이제 진지한 고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 산업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연사도 발굴을 하고 내용이 이제 네트워킹이 잘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럼 뭐 저는 오면서 들으면서 교육의 영역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 있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학교나 이런 곳에서
기존 인력들에 대한 ICT 교육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뭐 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만 갖고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말씀해 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차후에 한 번 더 다뤄보기는 하겠지만 그 인력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ESG의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또 내용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확보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던 것 같고, 혹시 아까 이제 이상규 국장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리저널한 행사들로 많이 갈 것이다. 우리가 이카 행사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과연 이제 다시 만나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건 위드 코로나의 백신이 다 맞으면 다시 만나겠지만 저는 예전과 같이 그렇게 대규모의 만남은 상당 기간 흘러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미 특히 MZ세대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MZ세대들은 상당히 지금 온라인으로 보는 거에 익숙해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저만 해도 여기서 다 네트워킹이 안 되고 답답한 부분이 많지만 그들은 아닌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의 변화와 함께 그렇다고 하면 이런 비스터 경제를 우리가 과연 리저널한 행사에서 조금씩 모이면 그냥 작은 동네에서만 비스터 경제가 나타날 텐데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이상열 국장님한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2비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금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읽는 책에서도 나왔는데 어딘가 예측을 한다는 것만큼 멍청한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요새. 결과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대처를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처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예측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가 이제 그 디지털 미팅을 촉발시켰지 않습니까? 아까 권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미팅은 사실 20년 전부터 해왔죠. 근데 결국은 디지털 미팅이 마이스 산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것들이 제 역할을 하느냐의 여부는 뭐냐면 그 업계에 있어서 이 디지털 미팅 서비스가 예전에는 돈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할 때 아까 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어떤 재미거리로 제공했던 것들이 앞으로는 비용 부담으로 계속 다가올 텐데 이걸 수익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촉발된 디지털 미팅이 가장 우리한테 인식을 준 게 뭐냐면 퍼티그가 있든 없든 피로도를 제공하든 어쨌든 간에 지식 정보라든가 정보 전달이라든가 교육이 디지털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기업 쪽에서 보면 기업에서 작년도 미국에 있는 제가 보고서에서 하나 본 걸 보면 PCMA인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재택근무하는 직원들 2,000명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재택근무를 통해서 자기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정보주하고 교육을 받는 게 효율성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60% 더 낫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0%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행사를 가면 회의장 안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커피 브레이크나 옵사인 미팅이나 아니면은 갈라나 뭐 만찬 때 네트워킹 하는 게 부수적이었다면 이게 비중으로 따지면 시간의 비중이 6대4, 7대3이었다면 앞으로는 결국은 디지털 컨텐츠 전달이나 교육이 메인이 아니고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떤 네트워킹이나 어떤 경험치나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킹의 밸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필연적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간다고 그랬을 때 오프사이트의 그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주최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코스트 컨트롤 할 때 보면 이게 당분간에 수익원이 추가적으로 발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산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려면 그 방향일 수밖에 없거든요. MZ세대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 디지털에 익숙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교육 같은 거는 아무 데서나 들어도 돼. 그런데 먹으러 가는 거, 네트워킹 하는 거,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C2 이벤트나 아니면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성공적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같은 모델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저는 MZ세대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는
그게 어떻게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그 방향성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행사, 진행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예, 행사의 재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해질 거고 체험 요소가 상당히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은 저도 이제 동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잠깐 네, 말씀드려도 네네네.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 담당님 말씀 뭐 동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컨퍼런스 시장 저희는 아까 단장님이 지적하고 그리고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은 너무 달라요. 달라서 저희 한국 시장에 있는 저희 인터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 비대면 회의 시장에서 플랫폼으로 줌을 주로 씁니다. 왜 쓰냐 하면 통역 서비스가 가능한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들 다 써봤는데 가장 유용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줌이거든요. 그 줌이 그 최근 한 6개월 정도 시간 동안에 주가가 원래 $100였나요? $100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정도였는데 어마어마하게 근데 어렵죠. 네다섯 배 올랐어요. 그 네. 줌 같은 그 네. 플랫폼 시장이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의 그 구름이? 플랫폼 우리나라 플랫폼들은 네. 물론 상장도 안 되는 데들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 혜택을 사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쵸, 정부에서 발주하는 그런 업체 말고는 사실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 인터컴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비대면 회의가 절연이 되고 비대면 회의가 계속 지속이 되고 그리고 과거 같은 오프라인 회의가 돌아오지 않게 되면 저희의 수익은 고스란히 줌 같은 회사들, 그쵸. 그리고 방송 장비 회사들, 그리고 스트리밍 회사들 이쪽으로 밖에는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과 비교하자면 미국은 자기들이 어떤 컨퍼런스를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스폰서십을 얻어내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다면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장은 한국 시장은 주로 입찰해야 한 시장 그리고 누가 만들어낸 행사를 대행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있는 거죠. 현재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좋은 행사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다음번에 토론 때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로운 행사를 주최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도 그 국제회의 주최자들을 보면 대부분 학회나 협회 같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이제 박리춘 본부장님 아까 얘기하셨던 코엑스 행사가 그 디지털 마케팅 서밋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컨텐츠로 완전히 승부를 보는 그런 행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참가자 모집을 성공시키는 행사들이 간혹 있긴 하죠. 정말 간혹인 것 같고 주최하는 거가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배출되는 인력들은 그런 산업에 대한 저희가 융복합, 융합 인력 그런 융합 교육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가 국문과 나왔다고 앞으로 문송합니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문과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행사와 관련된 것들을 가져가면 너는 이 분야에서의 어떤 스페셜리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형태의 융합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PCO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인력으로 구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권 본부장님 지금 표정이 너무 아닌데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교육이 되게 아무튼 밀접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박래춘 본부장님도 의견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 아, 말씀하세요. 아니신가요? 아, 네네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근데 이제 추세상 이 입찰 시장이라는 한국의 이 지금의 상황이 정말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이게 지속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가 20년 과거 우리가 97년도에 이제 아니 2000년도에 현재 코엑스 모습이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지나온 이 30년 동안에 정말 많은 국가 예산이 여기 들어왔는데 그 국가 예산으로 물론 우리가 UIA 1등 2번 하긴 했지만 결국은 PCO의 숫자만 계속 늘려낸 거 아닌가. 하나 개별 PCO가 물론 인터컴 성장하고 성장한 PCO 몇 개 있긴 하지만 글로벌리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PCO가 생겼느냐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입찰 시장보다는 조금 저희도 해외같이 뭐 AMC 기능을 갖고 있는 PCO가 되든지 아니면 주체를 같이 할 수 있는 코어 PCO, MCI 같이 코어 PCO의 기능만 해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원래 다루려고 했던 내용들은 앞서서도 다 다루신 것 같아요, 한 교수님. 예, 대충 다 다뤘죠. 예. 네,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추가 코멘트 하실 부분들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권 본부장님부터. 뭐 지금 윤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코어 PCO 케이스는 저희가 이미 지금 하고 하고 계시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GBCC라는 네, 그 초창기부터 저희가 행사 자체를 설립하는 과정부터 네, 관여를 해서 지금은 대행사가 아닌 파트너로 일을 하고 그쵸.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모든 기획에서부터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 과거처럼 뭐 대행사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같이 네, 협업하는 관계에서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케이스가 한 두세 개 정도 더 생겨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이제 PCO의 미국화. 그쵸. 아까 단장님이 아까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 우리 네. 이상열 단장님은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저희는 발전의 단계로 보고요.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아무튼 그런 와중에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GBCC가 가장 베스트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네. GBCC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학술 대회인데 GBCC에서 발표되는 논문 중에 제일 뭐라 그러죠? 베스트 케이스, 베스트 학술 논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따로 이렇게 일정을 세션을 GBCC 세션을 운영할 정도로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술 연구 교육하시는 분들이 제일 스터디를 많이 하는 게 GBCC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네. 행사들로 확장되고 그러니까 우리 PCO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사실 제일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부가가치도 높아지는 거고 안정적인 맞습니다.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네, 회사를 운영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다른 분 혹시 박래춘 본부장님 추가적으로 더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뉴 비즈니스 전략이 이제 주제였잖아요. 주제였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 의료기기 전시회도 보고 다른 요즘에 이제 최근에 우리 코엑스는 현장을 보고 있으니까 컨텐츠가 강하면 다시 우리는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옵니다. 네, 그리고 19년도만큼 왔어요. 충분히 좋은 콘텐츠를 가진 쪽은. 그리고 이제 오늘 전시업계 분이 이제 나왔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PCO 부분도 저희도 PCO 하고 있고 뭐 자체적으로도 뭐 만들고 있고 한데 이제 PCO 부분도 이제 물론 교수님께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부분이죠.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논의할 단계가 있을 거고 오늘은 뉴 비즈니스 전략의 부분에 토론의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PEO가 됐든 PCO가 됐든 이제는 연결의 시대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콘텐츠 역량을 가져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오늘 뭐 인터컴도 PCO계 대표 주자고 또 한림대학교의 또 에듀케이션 쪽의 대표 또 학교고 저희도 또 컨벤션 센터 부족하지만 그래도 역할을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리더에 있는 쪽에서 투자를 좀 이런 시대에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 있고 우리는 충분히 대응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해주신 이상윤 국장님도 예,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한국 마이스 산업의 미래는 결국은 어떻게 시장 확대를 해낼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확대가 돼야 새로운 인재가 투입될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융합이라는 건 결국은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집합은 공통되는 걸 매개로 해서 사업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장해 돼가는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 글로벌에 있는 그 주체자들, 이제 이카 기준이니까 유럽하고 미국을 아우르는 거죠. 거기에 그 어소시에이션 협단체 주체자들이 보면 PCO 서비스, 특히나 미팅 매니지먼트 서비스 중에 어떤 게 너한테 중요하냐고 했을 때 AMC 서비스나 코어 PCO 서비스나 DMC 서비스, PCO 서비스가 거의 비중이 같습니다. 거의 같다는 얘기는 행사 대행에 그치는 더 이상의 그 이상의 서비스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장 자체가 갑자기 100에서 200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존의 한쪽이 가지고 있던 수익 모델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이 전체적으로 수익 모델이나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는 없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해서 지금의 사업 모델에서 조금 더 확장적 모델을 가져가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육성하고 교육시켜서 지금의 전체적인 인재 역량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좀 한국의 우수한 마이스 역량이 이것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더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고 진출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터컴 권본부장님한테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인터컴 페이지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인터컴이 가장 잘했던 행사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가 있으면 우리는 이 행사에서 어떤 챌린지가 있었고 이거에 있어서 인터컴의 솔루션은 어떤 거였고 그 결과로 해서 어떤 이런 성과를 냈다. 이것들을 홈페이지에 좀 잘 만들어 주시면 후배들이 그걸 보고 그걸 따라서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인터컴이 그런 계기를 좀, 아까 보니까 우리 최태용 회장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좀 꼭 인터컴 홈페이지에서 그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 교수님. 예, 오늘 좋은 토론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마이스 업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뭔가 변화를 도모를 해야 되고, 다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변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이 너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생각은, 그게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패러다임 자체가 시프트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은 다 변했고, 또 우리의 또 경쟁자랄까, 이거 다 뭐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그런 것이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힘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같이 얼라이언스를 한다든지, 다른 분야랑,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데 이게 참 극하게도, 그게 결국은 디지털인 것 같은 거라요, 그게. 이게는 어쩔 수 없는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하나의 뭔가 주어진 거다 이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좋아하고 이걸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같이 동호회 갈 거냐,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좀 부탁을 우리 좀 해보고 싶은 게, 특히 우리 최태영 선생님 포함해서
우리 마이스 업계의 CEO 분들의 정말 좀 과감한, 지금 우리 마치 여야 우리 정당들이 뭐 엄청 변화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꼰대 다 물러나고 20, 30대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정도의 좀 과감한 이런 게 나와야 우리 고객도 그렇고 특히 우리 마이스 업계로 진출하려고 그나마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뭔가 비전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와서 지금처럼의 PCO, PO라면 잘 안 올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럼 뭔가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된다. 근데 그게 어쨌든 그 키워드는 디지털이다. 그로 인한 데이터가 됐건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한번 정말 뭐랄까요, 좀 위험을 리스크 테이킹하는 그런 과감한 어떤 승부수가 좀 나와야 된다. 승부수가 그래야 뭐라도 잡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오늘 네. 두 가지 주제를 얻은 것 같아요.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진짜 아까 권 상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를 진짜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다시 또 한번 모시고서 말씀을 나눠보고,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하신 그럼 진짜 2030 세대들은 이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저희가 지금까지 오늘 41탄데 한 번도 2030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전에 한번 황 교수님이 이야기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2030 세대는 아시다시피 우선 비디오를 켜지 않습니다. 비디오를 켜지 않고 자신을 노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한다라기보다 노출하고 그냥 닉네임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저희가 2030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주 컨벤션 뷰로에 갔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되게 도전적이고 다른 이제 친환경 이것 때문에 좀 갔었는데 조금 제주도가 이 정도였었나라고 좀 놀랄 정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 2030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제가 한번 나중에 꼭 마련을 해서 조금 다른 식의 변화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방향이 좋을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거드신 사회 봐주신 황 교수님도 감사드리고 세 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상혁 장님께서 발제를 잘 해주셔갖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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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